법정에서 자신을 강간한 범인의 생식기를 자른 이야기는 오늘 소개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수 9가지 사건의 일부입니다. 복수 이야기만큼 드라마틱한 것은 없으며 복수한 이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그냥 넘기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믿을 수 없는 역사적 복수의 9가지 실화를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남북 폭력배들의 총격으로 아내가 살해된 후 보안관에서 자경단원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부퍼드 퍼서이며 그의 정의로운 여정은 워킹톨이라는 영화를 포함해 여러 번 영화화되었으며 이 영화에는 드웨인 존슨이 출연했습니다. 퍼서는 대부분의 생애를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경찰관이 되기 전에 그는 해병으로 복무했으며 이후 시카고에서 인기 있는 레슬러로 잠깐 활동했습니다. 그의 큰 키와 건장한 체격은 링에서 부퍼드 더 불이라는 별명을 안겨주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아내 폴린을 만나 2년 후 결혼했습니다. 부부는 퍼서의 고향 테네시주 맥네어리 카운티로 이사했으며 퍼서는 빠르게 승진하며 경찰서장과 보안관으로 선출되었고 추후 테네시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로 카운티 보안관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대담 무쌍했으며 테네시와 미시시피주 경계 지역을 통제하던 딕시 마피아와 스테이트 라인몹이라는 두 갱단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습니다. 갱단들은 불법 밀주 생산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퍼서를 암살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1967년까지 퍼서는 수많은 암살 시도를 견뎌냈고 그를 제거하려던 킬러 몇 명을 죽였습니다. 대중에게 지역 영웅이었지만 점점 절박해지는 마피아에게는 주요 목표물이 되었습니다. 1967년 8월 12일 모든 것이 바뀌는 운명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 폴린과 함께 도로변 소란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차량 옆으로 다가온 차량이 갑자기 총격을 시작했습니다. 퍼서는 심각한 턱 부상을 입고도 살아남았지만 그의 아내는 사망했습니다. 마피아 손에 아내가 사망한 것에 죄책감에 시달리며 이전보다 더욱 강력하게 범죄를 단속했습니다. 그는 4명의 암살자와 마피아 두목을 공개적으로 지목하며 아내를 죽인 배우라고 생각했습니다. 퍼서의 아내를 살해한 암살자들은 하나둘씩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살해당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 마피아를 암살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관련 증거가 없어 아무도 살인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약 80만 명의 러시아 여성이 붉은 군대에서 복무했으며 마리아 옥트야브르스카야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군 복무는 단순한 애국심 이상의 것이었으며 남편이 나치에게 사망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크림 반도의 농민 가정 출신으로 소련에 대한 깊은 충성심과 공산주의에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장교와 결혼한 의무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군인과 결혼하면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과 같다고 그녀는 선언했습니다. 남편이 키예프에서 나치와 싸우다 죽었을 때 그녀는 슬픔에 굴복하기보다는 복수를 선택하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 T-34 탱크를 구입했으며 싸우는 여자친구라는 별명을 탱크에 붙였습니다. 그것은 나치 침략자들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가 탱크의 운전대를 직접 잡을 수 있도록 스탈린에게 부탁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제 남편은 조국을 지키다 전사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죽음과 나치 야만인들에게 고문당한 소비에트 인민들의 죽음을 복수를 원합니다. 스탈린은 그녀의 요청을 선전 가치가 있다고 승인했으며 5개월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지도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믿지 않는 남성 동료들보다 크게 열세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증명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943년 10월 첫 탱크 전투에서 적진을 뚫고 들어가 독일 군대에 엄청난 파괴를 일으켰습니다. 한 달 후 적의 치열한 포화 속에서 탱크를 수리하기 위해 두려움 없이 탱크에서 뛰어내려 작업을 마친 후 탱크에 올라 전투를 계속했습니다. 몇 달 후
1944년 1월 레닌그라드 노브고로드 전투 중 나치와 싸우다 사망했습니다. 유명한 조로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호아킨 무리에타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무리에타의 가명이 본인보다 더 유명할 수 있지만 진정한 복수 이야기는 시간의 시험을 견뎌냈습니다. 호아킨 무리에타는 1829년경 멕시코 북서부 소노라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동안 무리에타는 아내와 금을 캐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850년까지 미국인들과의 경쟁 속에서도 성공적인 탐사자가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멕시코인과 미국인 탐사자들 간의 금 매장지를 둘러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잔인했던 충돌에서 무리에타의 아내는 그의 눈앞에서 강간당하고 살해당했습니다. 그는 채광을 그만두고 카드딜러로서의 삶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들의 폭력적인 인종차별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느 폭도무리가 말을 도둑질했다고 무리에타와 형제를 목매달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형제는 사망했지만 호아킨 무리에타는 살아남았으나 이 사건이 복수의 길로 나아가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형제의 살인범들을 추적하여 하나씩 살해했고 미국인들의 폭력으로부터 멕시코 광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멕시코 전사들을 모아 자경단을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미국인 광부들을 몰아세우고 미국인들을 살해한 후 금을 약탈했습니다. 무리에타는 노획물을 멕시코 가정에 주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의 이름은 전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갱단이 두려워진 정부는 결국 무리에타의 목에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레인저스의 총격전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에타의 로빈 후드의 명성은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작가 존 스턴 맥컬리에 의해 픽업되어 조로라는 캐릭터를 미국 대중에게 소개했으며 호아킨 무리에타에게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맥컬리의 카피스트라노의 저주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무리에타의 복수 이야기를 확고히 했습니다. 마빈 히마이어는 콜로라도주 그랜비에 있는 작은 용접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4년에 임시로 만든 불도저 탱크를 만들어 마을을 휩쓸며 약 700만 달러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마이어와 도시구역 조정위원회 그리고 공장을 짓고자 하는 콘크리트 회사 간의 구역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새 시설을 짓기 위해 콘크리트 회사는 히마이어의 공장이 위치한 땅 일부를 구매했습니다. 도시의 구역조정위원회가 건설을 승인하자 히마이어는 자신의 공장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려 했던 히마이어는 재조정을 막기 위해 위원회에 청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거부당하고 여러 차례 민사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 했던 히마이어는 결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년 이상 킬도저라 불리는 맞춤형 코마츠 D355A 불도저를 만드는 데 몰두했습니다. 이 불도저는 두꺼운 강판 방어구와 콘크리트 그리고 킬도저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3인치 방탄 플라스틱으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또한 킬도저는 59경 소총, 308 반자동 소총, 그리고 22롱 라이플을 장착한 3개의 총구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2004년 6월 4일 히마이어는 킬도저를 운전하여 마을로 진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장 옆에 있는 콘크리트 공장을 파괴하고 시청, 신문사, 전시장, 상점 그리고 다른 재산들을 파괴하며 돌진했습니다. 경찰은 히마이어의 난동을 피하라고 주민들에게 경고했습니다. 2시간 후 히마이어는 구역조정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상점과 집을 불도저로 파괴했습니다. 히마이어의 난동으로 피해는 7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콜로라도 주지사는 아파치 헬리콥터와 대전차 미사일의 국가수비대 투입까지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갬블스 상점을 부시려다 지하실의 일부가 빠지게 되어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킬도저를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된 히마이어는 난동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권총을 꺼내 머리에 한 발을 쏴 숨을 거두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불도저 탱크의 조종석 안에서
두 개의 목록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파괴하려는 13개의 건물을 나열한 목록이며 다른 하나는 마을의 시장과 사업주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히마이어가 밀폐된 조종석에서 스스로 나올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자신의 난동에서 살아남을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불도저 난동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건의 기억은 도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갬블스 상점 주인은 이 사건으로 사람들을 보는 방식,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다하우 수용소에서 나치 군인들을 처형한 미군 병사들의 이야기입니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다하우 수용소와 그 하위 수용소에는 67,665명 이상의 등록된 수감자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수감자들도 있었습니다. 1945년 4월 29일 미군 병사들이 다하우에 도착하여 수용소를 개방했을 때 나치들이 저지른 공포는 끔찍했습니다. 수용소의 땅에는 시체 더미가 널려 있었고 철도 차량 옆에 쌓인 시신들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다하우 수용소에 도착한 연합군 병사들은 시신을 보고 분노를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존자 아브람 사차르의 증언에 따르면 나치 병사들이 유태인 수용자에 둘러싸여 처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치 군인들의 처형은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였으므로 소문이 퍼지자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료장교 하워드 A. 뷰쿠너 대령이 쓴 다하우 복수의 시간이라는 책에서 미군 병사들이 520명 전쟁포로 고의적 살해를 기록하고 있으며 19명의 미군 병사들이 그 사건에 참여했거나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출처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서로 모순되기 시작합니다. 비록 뷰쿠너가 500명 이상의 나치들의 처형을 묘사했지만 펠릭스 엘 스파크스 장군은 그날 다하우에서 살해된 독일군은 50명을 넘지 않으며 30명이 정확한 숫자일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하우 학살 이야기는 해방된 수감자들 스스로 나치 군인들을 복수한 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나간다면 반드시 모든 독일인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남자들을 알고 있다고 수감자 잭 골드만이 말했습니다. 유태인들은 자신의 아내들이 훼손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수감자 왈렌티 레나르치크는 복수욕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SS 대원들을 붙잡아 넘어뜨렸고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볼 수 없었지만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여러 해 동안 짐승이었고 그날은 우리의 생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승인되지 않은 나치들의 살해는 규약에 어긋나지만 신속하고 잔혹한 복수는 많은 이들이 그들의 잔악행위의 정당한 대가로 여겨집니다. 강간당한 여성들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연쇄강간범 아쿠 야다브는 뉴델리의 카스트르바 나가르 빈민가에서 불가촉 천민 계급의 여성들을 주로 노리며 200명이 넘는 여성을 강간한 악명 높은 범죄자였습니다. 이 계급은 인도 사회 계층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으며 당국으로부터 거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다브는 부패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자신의 사건들을 무마시키고 자신을 위해 일하는 부하들을 거느렸습니다. 무수한 여성들이 강간 혐의로 그를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다브는 항상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강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피해자가 경찰에 그를 신고하면 경찰은 야다브에게 알려주고 그는 다시 여성들을 찾아가 산성을 뿌리겠다고 위협하거나 다시 강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여성들을 많이 강간했기 때문에 빈민가 모든 집에 강간 피해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성들의 복수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 시작은 야다브에게 수차례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우샤 나라야네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라야네는 부지사에게 야다브를 신고했고 경찰이 연쇄강간범을 체포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빈민가 주민들은 기다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야다브의 집은 화가 난 이웃들과 현지 주민들에 의해 파괴되었고 목숨을 걱정한 야다브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다음 날 법정에서 피해자들과 가족은 야다브가 또다시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법정에 몰려와 야채칼, 돌멩이, 그 외에 손에 잡히는 모든 것으로 무장했습니다. 법정에서 화난 여성들을 지나치던 야다브는 그중 한 명을 매춘부라고 놀리며 다시 강간하겠다고 위협했고, 그를 호위하던 경찰관은 웃었습니다. 강간범의 오만함과 여성을 보호해야 할 경찰의 무시는 여성들을 폭발하게 만들었고, 강간범을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이 지구에서 살 수 없어. 한 여성이 야다브를 센달로 때리며 외쳤습니다. 다른 여성들도 야다브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군중의 폭력성이 너무 커서 호위하던 경찰은 법정을 떠나버리고 야다브는 무장한 피해자들에게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공격은 10분 이상 지속되었으며 야다브의 시체는 법정 바닥에 난도질당한 채로 70곳에 찔린 상처와 성기가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나라얀에는 우리 모두가 앉아서 차분하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계획한 케이스는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와 감정의 분출이었다. 여성들은 필요하다면 감옥에 갈 것이지만 그 남자가 다시 돌아와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이 야다브의 죽음으로 5명의 여성을 체포하려고 시도했을 때 마을의 모든 여성들이 시위를 벌였고 모든 여성이 살인에 대한 책임을 자처했습니다. 나라야네와 몇몇 다른 여성들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지만 증거 부족으로 결국 석방되었습니다. 아쿠 야다브가 성폭행한 여성들에게 당한 죽음은 인도 여성들의 만연한 성폭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복수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만족스러운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하는 페미사이드라는 심각한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매일 6명의 여성이 살해된다고 추정되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많은 범죄가 지역관리들과 교통 담당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다는 뉴스 보도가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마약 딜러로 활동하기도 하는 시내버스 운전사들이었습니다. 악화되는 상황으로 여성 활동가들의 풀뿌리 운동을 촉발시켜 이 끔찍한 추세에 관심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집행에서 만연한 부패로 여성들은 직접 나서야 했고 그중 한 명이 다이애나라는 여성 자경단원입니다. 버스 운전사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가진 다이애나는 변장한 자경단원으로 버스 운전사들에 의해 살해되거나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800명 이상의 여성과 소녀들을 위해 복수하고자 발동했습니다. 다이애나는 2명의 버스 운전사를 살해한 후 지역 뉴스 매체에 운전사들이 여성 범죄에 가담한 혐의에 대하여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여러분은 우리가 여성이기 때문에 약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 말이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지만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우리는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며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분노를 일으키는 행동들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킬라 공장에서 밤 근무를 하는 버스 운전사들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후아레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겪은 고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우리를 방어하거나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여성들을 위한 복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다고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감합니다. 만약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 존경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후아레스의 여성들은 강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이애나의 편지를 디스 어메리컨 라이프에 보도한 기자 유리에레라는 대중교통 여성 이용자들과 취재한 내용에서 도시의 살인율은 전국 평균의 2배라고 보도했습니다. 한 젊은 어머니는 솔직하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해야 했던 일을 누군가가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여성은 그녀의 용기에 대해 그녀가 한 일이 정당화됐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여성이 용기가 있다는 건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여성의 안전을 위해 싸우는 자경단원의 대중의 반응은 증가하는 살인의 대중의 절망감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합니다. 멕시코에서 수많은 페미사이드 사건을 다룬 범죄학자 오스카르 마이네즈는 경찰은 처음에는 문제를 부인했고 그 다음에는 문제를 축소시킨 다음
마지막으로는 피해자의 생활 방식과 그들의 가족을 비난했다고 말했습니다. 밝은 금발 가발을 쓸 가능성이 있는 다이애나의 수법은 뒤통수에 리볼버로 빠르게 한두 발을 쏘는 것입니다. 다이애나가 몇 번이나 행동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녀의 극단적인 행동은 여성을 해치려는 음모적인 남성들에게 분명한 효과를 냈습니다. 한 버스 운전사가 우리는 다이애나의 보복을 두려워해 어깨 너머를 지켜보느라 생기는 스트레스 때문에 끊임없이 두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자신의 그림자까지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애나는 자유의 몸이며 그녀의 복수가 멕시코 여성들을 해치고 죽이는 남성들의 피해자 수를 줄이지는 못했지만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여성들에게 어느 정도의 위안을 제공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제 여성들을 학대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며 한 여성 승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치에 대한 많은 진정한 복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아바 코브너라는 사람이 나캄이라는 이름으로 유대인 자경단을 조직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많은 독일인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코브너는 구약의 정의를 믿었습니다. 나치가 홀로코스트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을 살해했기 때문에 600만 명의 독일인의 목숨도 공정한 보상으로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듯이 아바 코브너는 동료 유대인 남성들을 모아 나캄 민병대를 조직했는데 이 이름은 아마도 히브리어 복수자들을 의미하는 농림에서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플랜 A로 알려진 계획을 세웠는데 5개 독일 도시 상수도에 독을 타는 것이었습니다. 초대상이 된 도시들은 뉘른베르크, 바이마르,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뮌헨으로 모두 최근 파괴된 나치 정권과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나캄의 약 50명의 회원들은 독일 도시 상수도부의 엔지니어와 근로자로 침투하여 수도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팔레스타인의 도덕적 허가와 대량 살상을 위한 독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캄의 지도자 아바 코브너는 세계 시온주의 기구의 의장이자 과학자였던 하임 바이츠만을 만나기 위해 팔레스타인으로 향했습니다. 아바 코브너가 세계적인 화학자이자 1948년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으로 등극하기도 했었던 하임 바이츠만에게 바랬던 것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강력한 독이었습니다. 당시 바이츠만은 해당 독이 600만 명의 독일인을 죽이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 독이 핵심 나치 당원 몇몇에게만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플랜 A의 진짜 성격이 밝혀지자 코브너가 유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영국으로 연락했습니다. 플랜 A의 의구심과 체포될 것을 느낀 코브너는 플랜 B를 실행하라고 지시했으며 새롭게 지도자로 등극한 조셉 하마츠의 명령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독은 영국 당국이 그를 체포하러 오기 직전에 바다에 버렸습니다. 새로운 목표는 뉘른베르크에 있는 연합군 전쟁포로 수용소인 스탈라그 13이었습니다. 나캄 복수자들은 수용되어 있던 12,000명의 전 SS 장교들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1946년 4월 13일 나치 포로들을 위한 3,000개의 빵에 접착제와 비소 혼합물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빵을 먹은 2,000명 이상의 나치 포로들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나 복수 계획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지만 사망자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의도적이었는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독을 너무 희석시켜 효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코브너와 나캄 회원은 어떠한 범죄 혐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독일 검찰은 수십 년 후 이 사건을 조사했지만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우담싱은 인도 잘리아날라 100에서 400명의 인도인이 죽은 학살을 목격한 후 그는 평생을 복수를 꿈꾸며 보냈습니다. 1919년 초 인도 독립운동이 영국 식민지에 맞서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인도인들은 강제 징집과 무거운 전쟁세 등 가혹한 대우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영국의 억압적인 정책에 대항하여
전국적인 항의를 촉구했고 고아가 된 싱이 살고 있던 암리차르 시민들도 행동을 취하도록 동원되었습니다. 1919년 4월 10일 암리차르에서 시위를 조직한 몇몇 도시 지도자들이 추방당한 후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식민지 부지사 마이클 오드와이어는 점점 커지는 봉기를 억제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공개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폭동 발생 3일 후 약 1만 명의 사람들이 바이사키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암리차르 지역의 공원 잘리아날라 100에 모였습니다. 싱도 목마른 축제 참가자들에게 물을 나눠주는 일을 하며 공원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드와이어가 설치한 공개 집회 금지를 모르고 평화로운 축제는 영국 정치적 항의로 변했습니다. 대규모 폭동을 우려한 오드와이어는 군대에 공원을 포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명령을 내린 사람과 상관없이 영국 군대는 공원의 유일한 출구를 막고 축제 참가자들에게 탄약이 닿을 때까지 발포했습니다. 대량의 군중이 공원의 벽을 타고 탈출하면서 혼란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총격을 피해 우물 안으로 몸을 숨기면서 시체가 빠르게 쌓였습니다. 공개 총격 후 보고된 공식 사망자 수는 379명이며 1200명이 부상당했지만 다른 보고서는 1500명 이상이 죽었다고 주장합니다. 우담싱은 그 비극에서 탈출한 운 좋은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오드와이어를 반란을 진압한 펀자브의 구원자로 칭찬하며 인도인들 학살에 기소되지 않았으며 높은 직책을 맡으며 런던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러나 오드와이어는 자신의 악행이 복수를 당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940년 3월 13일 오드와이어가 동인도 협회와 왕립중앙아시아 학회의 회의에서 연설할 때 싱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싱은 행사장에 몰래 가져온 총으로 오드와이어에게 접근해 그의 심장에 2발을 발사했습니다. 오드와이어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우담싱은 영국 법정에서 살인죄로 교수형을 당했지만 그의 복수 행위는 인도 영웅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그의 유해는 인도로 돌아와 고향에서 화장되었습니다. 우담싱은 오드와이어가 우리들의 정신을 짓밟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짓밟았다는 말은 인도인들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